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상화 센터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안전센터장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AD 중첩법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앞으로는 제가 중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중첩법 관련된 적용 실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무기체 개발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전체 종사자까지 인력이 한 4,000명이 되고 한 11군데 사업장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첩법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의 주무부서장으로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자료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저희가 뭔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대한 감소 대책은 27년에 1,600명 수준으로 감소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표에 보시면 2013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5,000명이 되고 23년도에 약 2,551명, 약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사망자의 방광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사망자가 줄었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동전 양면입니다. 뭐냐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다 과거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으나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 보시면 이 사망사고에 대한 준 부분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사망사고에 대한 준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한 가지 요소로 사망사건이 줄지 않고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줄었다는 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법에 있어서 가장 관심사항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근로자 사망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경영진과 모든 직원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다양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한 겁니다. 중첩법은 앞에서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첩법은 2010년도, 2000년도 초반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산업법이 1980년 초에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산업법으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고 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돌아가시는 숫자, 사망자 수가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심이 있었고 정부가 그래서 실제로 산업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전사적인 어떤 요인을 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이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공론의 여론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중첩법이 시행이 됐는데 파란 색깔 보시면 중첩법의 원래 취지는 처벌이 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중대사고에 대한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게 되면은 면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의무 내용으로는 제일 위에 법령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관리 법령 의무의 관리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 밑에 보면 시행령이 있는데 그 중에 관리상 의무 이행사항은 9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상 조치는 4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예방적인 관계로서는 1번, 3번이 해당이 되어서 11가지를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제로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실제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11가지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나열을 하고 그 11가지에 대한 실행방안과 관련 규정과 절차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고 실제적인 방안으로 11가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1가지를 어떻게 지킬 거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부나 공단에서 항상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경영안전보건 체계가 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보다 시스템을 인증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은 포샤로 인증을 받거나 또는 45,000일 받고 있죠. 보통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은 포샤 IMS를 많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PDC의 방식으로 경영체계, 안전보건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는 좀 특이하게 ASIS라는 안전보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들이 하는 일 중에 수기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관리, 보건관리부터 해서 시정 개선까지를 모든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위험성 평가까지를. 그래서 데이터가 수기로 있을 때는 분산되어서 관리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가 자동적으로 정보가 DB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들, 우리 안전관리 보건관리뿐만 아니고 여기에 접속한 직원들도 여기에 접속해서 모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단위 조직들, 저희도 자회사가 한 4,000명 된다 했잖아요, 저희 직원이. 그래서 보통 큰 단위들은 라인 스텝 조직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전사 조직으로서 특수화력시험장 다락대, 유도공시험장 태안, 전자시험장, 항공시험장, 서이말, 기동, 진해시험장, 음양, 해양센터 사무처까지 굉장히 11군데 많은 곳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 아마도 국가기관 중에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업무 중에 가장 제 자신도 이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JSA 방법과 클라스 방법을 공단에서는 클라스 방법을 혼용 쓰고 있어요. 어떤 기관들은 클라스를 쓰거나 어떤 분은 JS를 쓰거나 작업안전 절차 분석을 쓰긴 하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혼용했습니다. JSA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단계, 작업 단계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거하고 예방하는 대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작업하는 환경에 대한 공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무전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공기에 대한 청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상의 위험 요소들은 클라스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시겠지만 예산은 거의 다 저희 정부 출연기관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보통 연간 5% 정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따르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한 건강성,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예산 집행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의 안전조직은 제 안전센터장이 제 위에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무기체계 안전팀이 올해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 무기체계 안전팀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쪽에 특수하게 한 150명의 인력을 갖고 있듯이 저희 ADD 같은 경우에도 무기체계에 대한 디테일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2024년도 4월달에 무기체계 안전팀이 조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 종사자에 대한 청취가 중점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정치인은 종사자에는 일반적으로 상주 인력이나 또는 기업체, 업체 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트라넷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나 복지관 쪽에 안전신고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는 통합사항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통합사항 대응체계는 모든 기관들은 비상사항 대응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ADD는 위험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통합사항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형식적인 대응들을 모두 줄이고 실제로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 두 가지로 나뉘고 경미한 사고가 될 때에는 안전센터장이 주무 부서장이 되어서 총괄 헤드쿼터가 되어서 지휘 진두를 하고 그 다음에 중대 사고 발생이 되면 부소장님이 전체 헤드쿼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관련된 기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발표드릴 수 없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사고에 대한 지혜자가 곧장 신고를 하는데 지역에 신고를 하지만 개인이 바깥에 119나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굉장히 위급할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 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프티 맵도 이것도 만들었는데 연구소에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고요. 건물마다 실제로 안전보건 조치 사항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소화기를 1, 2, 3, 4, 4종류가 있지만 어떤 데는 1종류를 사용해야 될 소화기가 있고 어떤 건물에는 4종류를 사용해야 될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의 소화 대책이나 화재 진압 대책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질, MSDS 물질 이런 것도 건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안전조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의 안전사항에 대한 자료들을 클릭을 하면 다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119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안전센터에서 클릭을 해서 어떤 건물에 지금 사고가 났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그 안에 정보들을 순식간에 파악을 하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사고 조사를 개방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와 조치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연구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 대응 전차인데 골든타임 매뉴얼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다 스마트폰에 골든타임 매뉴얼을 탑재하고 있어요. 개인이 출장 가거나 아니면 도서지방에서 시험을 하거나 비행시험을 할 경우에도 각각 지역에서도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안에다가 실제 골든타임 매뉴얼을 깔아서 설치를 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첩법 생겨난 이후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게 적격수 평가죠. 우리 연구소는 1년에 한 10,000건 정도 계약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계약 내에 가장 많은 연구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을 때마다 적격수 평가를 하게 되고 이분에 대한 각 내자, 외자, 보통 구매, 각 시나리오별로 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희 갖고 있고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관련 부정이고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연구소에 있는 교육 관계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라넷에서 갖고 있는 국방 아카데미라는 교육 시스템과 저희 에이시스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윈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전교육 자료는 윈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트라넷에서 모든 직원들이 접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에이시스, 즉 안전센터에서 개발한 저희가 개발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안에 하게 되는데 이 자료도 일일이 직원들, 소원들이 뭐 보고를 한다든지 안 해도 됩니다. 다 DB화되고 전체 교육을 누가 몇 프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카운트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체계 안전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시험 전, 중, 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무기체계 안전관리자와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자와 시험안전관리자 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시험 전, 중, 후의 모든 걸 쳐다보고 나서 위험성이 식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각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PTS 제도예요. 이 PTS 제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업체들과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70개 방산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저희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험관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험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건 업무가 이제는 큰 이슈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는 근로자 사망자 수도 많지만 근로자 중에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에 대한 질병에 대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 스트레스라든지 작업 스트레스 또는 그 부서장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의 아픔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아픔까지도 이제는 저희가 케어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고압가스 그 다음에 방사선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구소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곳이어서 엑스레이 검색대를 약 5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의 자체 물질이 있는데 한 11대를 갖고 있어서 61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타 활동 내용은 가장 사고 중에 가장 크게 번진다 그러면 화재가 되겠죠. 지난번 아리설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보면 조그만 화재에 의해서 크게 번지는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하나 이런 세 개 기관들과 함께 지역 단위 조직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방청과 MOU를 맺어서 순식간에 저희가 화재가 날 경우에는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든지 또는 기타 이런 444 클린데이 이런 것들을 하고 오늘이 클린데이예요. 오늘 이때 마치면 마무리 지원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책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감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전책임자 연구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험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정부 출연기관의 국방과학연구소고 전체 4,000명의 모든 11곳에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한 이 시간에도 한 30가지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주국방부에서 불철주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구소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깊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엑기스를 여러분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감독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감독자들은 보통 팀의 팀장들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은 올라운더 플레이어입니다. 실제 실험도 해야 되고 본인이 관리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치가 어려운 위치고요. 근래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정부 출연 기관의 이 팀장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장 현업에 종사하고 이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안전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건 경영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 중에서도 팀장, 최초 밑에 있는 바톤 라인에 있는 팀장 관리감독자를 저희가 배려하고 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난 것 중에는 장비를 너무 가심합니다, 연구원들이. 그래서 페일세이프나 풀프루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2중, 3중 안전장치를 꼭 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고에 대해서는 나도 사고 날 수 있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고는 누구나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유해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물질들은 원격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예산을 계속 연단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을 취급하는 장비들을 다 원격으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장비는 적기에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정형화 시험. 잘 아시겠지만 연구소 ADD는요, 비정형화 시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요구하는 유도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도 있고, 함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있는데, 이런 무기체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꼭 개발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SOP, 그러니까 표준화 절차들을 꼭 만들고, 그 표준화 절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안전협의를 하고, 현장에서는 풀박스 미팅을 하는, TBM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전 준수를 현장에서 시험을 하다가 이거는 좀 약간 미흡하다 하면 어느 누구나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팀원들도 어느 시킬 수 있어요. 누가 와도 그걸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눈에 보이네 하면 팀원 중에 가장 막내도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소교를 지금 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불편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전벨트 멜 때 그거 법제화시킬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안전벨트 자연스럽게 맵잖아요. 그죠? 매고 우리나라의 안전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은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게 안전벨트 멜이었어요. 그래서 불편을 요구합니다. 근데 불편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편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험관리자를 뽑은 것이고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불편하면서도 그거를 잘 지켜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면 가장 좋아요. 통계적으로 입증해주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작업 그런 걸 위해서 오늘 이런 국방안전 심포지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활동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이런 모임들이 확대되어서 국방안전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상을 정리한 후에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한 겁니다. 중첩법은 앞에서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첩법은 2010년도, 2000년도 초반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산안법이 1980년 초에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산안법으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사고 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돌아가시는 숫자, 사망자 수가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심이 있었고 정부가 그래서 실제로 산안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사적인 어떤 요인을 법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이 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공론의 여론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중첩법이 시행이 됐는데 파란 색깔 보시면 중첩법의 원래 취지는 처벌이 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중대사고에 대한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게 되면은 면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가 가장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시면 의무 내용으로는 제일 위에 법령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관리 법령 의무의 관리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 밑에 보면 시행령이 있는데 그 중에 관리상 의무 이행사항은 9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상 조치는 4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예방적인 관계로서는 1번, 3번이 해당이 되어서 11가지를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제로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실제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11가지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나열을 하고 그 11가지에 대한 실행방안과 관련 규정과 절차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고 실제적인 방안으로 11가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가지를 어떻게 지킬 거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부나 보험공단에서 항상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경영안전보건 체계가 되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보다 시스템을 인증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은 포시아를 인증을 받거나 또는 45,000일 받고 있죠.
보통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은 포샤 IMS를 많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PDC의 방식으로 경영체계, 안전보건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는 좀 특이하게 ASIS라는 안전보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들이 하는 일 중에 수기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전관리, 보건관리부터 해서 시정 개선까지를 모든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까지를. 그래서 데이터가 수기로 있을 때는 분산되어서 관리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료가 자동적으로 정보가 DB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들, 우리 안전관리 보건관리뿐만 아니고 여기에 접속한 직원들도 여기에 접속해서 모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대단위 조직들, 저희도 자회사가 한 4,000명 된다 했잖아요, 저희 직원이. 그래서 보통 큰 단위들은 라인 스텝 조직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전사 조직으로서 특수화력시험장 다락대, 유도무기시험장 태안, 전자시험장, 항공시험장, 서이말, 기동, 진해시험장, 음양, 해양연구센터 3차까지 굉장히 11군데 많은 곳에 사업장을 갖고 있고, 아마도 국가기관 중에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업무 중에 가장 제 자신도 이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JSA 방법과 클라스 방법, 공단에서는 클라스 방법을 혼용 쓰고 있어요. 어떤 기관들은 클라스를 쓰거나 어떤 분은 JS를 쓰거나 작업안전 절차 분석을 쓰긴 하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혼용했습니다. JSA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단계, 작업 단계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거하고 예방하는 대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작업하는 환경에 대한 공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무전,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공기에 대한 청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상의 위험 요소들은 클라스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시겠지만 예산은 거의 다 저희 정부 출연기관의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옵니다. 보통 연간 5% 정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따르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한 건강성,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예산 집행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의 안전조직은 제 안전센터장이 제일 위에 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여기 무기체계 안전팀이 올해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 무기체계 안전팀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쪽에 특수하게 한 150명의 인력을 갖고 있듯이 저희 ADD 같은 경우에도 무기체계에 대한 디테일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2024년도 4월 달에 무기체계 안전팀이 조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그 종사자에 대한 청취가 중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청취는 종사자에는 일반적으로 상주 인력이나 또는 기업체, 업체 또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트라넷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식당이나 복지관 쪽에 안전신고고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제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는 통합사항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통합사항 대응체계는 모든 기관들은 비상사항 대응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ADD는 위험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통합사항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형식적인 대응들을 모두 줄이고 실제로 경미한 사고와 중대한 사고 두 가지로 나뉘고, 경미한 사고가 될 때에는 안전센터장이 주무 부서장이 되어서 총괄 헤드쿼터가 되어서 지휘 진두를 하고, 그 다음에 중대 사고 발생이 되면 부수장님이 전체 헤드쿼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관련된 기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발표드릴 수 없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된 지역에서는 사고에 대한 지혜자가 본장 신고를 하는데 지구에 신고를 하지만 개인이 바깥에 119나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굉장히 위급할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 마을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프티넷도 이것도 만들었는데 연구소에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고요. 건물마다 실제로 안전보건 조치 사항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소화기를 1, 2, 3, 4, 4종류가 있지만 어떤 때는 1종류를 사용해야 될 소화기가 있고 어떤 건물에는 4종류를 사용해야 될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의 소화 대책이나 화재 진압 대책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질, MSDS 물질 있는 것도 건물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안전 조치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의 안전 사항에 대한 자료들을 클릭을 하면 다 DB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119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안전센터에서 클릭을 해서 어떤 건물에 지금 사고가 났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그 안에 정보들을 순식간에 파악을 하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사고 조사를 개방을 한다든지 또는 외부와 조치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연구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 대응 전천 때 골든타임 매뉴얼입니다. 저희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다 스마트폰에 골든타임 매뉴얼을 탑재하고 있어요. 개인이 출장 가거나 아니면 도서지방에서 시험을 하거나 비행시험을 할 경우에도 각각 지역에서도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안에다가 실제 골든타임 매뉴얼을 깔아서 설치를 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첩법 생겨난 이후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게 적격수 평가죠. 우리 연구소는 1년에 한 10,000건 정도 계약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계약 내에 가장 많은 연구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을 때마다 적격수 평가를 하게 되고 이분에 대한 각 내자, 외자, 보통 구매, 각 시나리오별로 다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희 갖고 있고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관련 부정이고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연구소에 있는 교육 관계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트라넷에서 갖고 있는 국방 아카데미라는 교육 시스템과 저희 에이시스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윈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전교육 자료는 윈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트라넷에서 모든 직원들이 접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에이시스, 즉 안전센터에서 개발한 저희가 개발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안에 하게 되는데 이 자료도 일일이 직원들, 소원들이 뭐 보고를 한다든지 안 해도 됩니다. 다 DB화되고 전체 교육을 누가 몇 프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카운트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저희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체계 안전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시험 전, 중, 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무기체계 안전관리자와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자와 시험안전관리자 세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시험 전, 중, 후의 모든 걸 쳐다보고 나서 위험성이 식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각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받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PTS 제도예요. 이 PTS 제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업체들과 저희가 안전성 검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70개 방산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저희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산업안전보험관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산업안전보험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건 업무가 이제는 큰 이슈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는 근로자 사망자 수도 많지만 근로자 중에는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에 대한 사망자의 질병에 대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업 스트레스라든지 작업 스트레스 또는 그 부서장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의 아픔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아픔까지도 이제는 저희가 케어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고압가스 그 다음에 방사선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구소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곳이어서 엑스레이 검색대를 5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의 자체 물질이 있는데 한 11대를 갖고 있어서 61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타 활동 내용은 가장 사건 사고 중에 가장 크게 번진다 그러면 화재가 되겠죠. 지난번 아리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보면 조그만 화재에 의해서 크게 번지는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하나 이런 세 개 기관들과 함께 지역 단위 조직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방청과 MOU를 맺어서 순식간에 저희가 화재가 날 경우에는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라든지 또는 기타 이런 444 클린데이 이런 것들을 하고 오늘이 클린데이예요. 오늘 때마치면 마무리 지원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 책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 관리 감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전 책임자, 연구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는 연구소가 정부 출연기관의 국방과학연구소고 전체 4,000명의 모든 11곳에서 실험과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한 이 시간에도 한 30가지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주국방부에서 불철주야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구소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깊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엑기스를 여러분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감독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리감독자들은 보통 팀의 팀장들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은 올라운더 플레이어입니다. 실제 실험도 해야 되고 본인이 관리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치가 어려운 위치고요. 근래 이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정부 출연 기관의 이 팀장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장 현업에 종사하고 이 관리감독자에 대한 업무에 대한 안전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건 경영진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 중에서도 팀장, 최초 밑에 있는 바톤라인에 있는 팀장 관리감독자를 저희가 배려하고 또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난 것 중에는 장비를 너무 가심합니다, 연구원들이. 그래서 페일세이프나 풀프루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2중, 3중 안전장치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고에 대해서는 나도 사고 날 수 있다,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고는 누구나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유해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물질들은 원격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예산을 계속 연단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을 취급하는 장비들을 다 원격으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장비는 적기에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비정형화 시험. 잘 아시겠지만 연구소 ADD는요, 비정형화 시험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고난의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요구하는 유도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기도 있고, 함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있는데, 이런 무기체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꼭 개발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SOP, 그러니까 표준화 절차들을 꼭 만들고, 그 표준화 절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안전협의를 하고, 현장에서는 툴박스 미팅을 하는, TBM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전 준수를 현장에서 시험을 하다가 이거는 좀 약간 미흡하다 하면 어느 누구나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팀원들도 어느 시킬 수 있어요. 누가 와도 그걸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눈에 보이네 하면 팀원 중에 가장 막내도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소교를 지금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불편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전벨트 멜 때 그거 법제화시킬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안전벨트 자연스럽게 맵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은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유한 게 안전벨트 멜이었어요. 그래서 불편을 요구합니다. 근데 불편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편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험관리자를 뽑은 것이고,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불편하면서도 그거를 잘 지켜달라고 어떻게 됩니까? 계도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면 가장 좋아요. 통계적으로 입증해주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주는 작업.
그런 걸 위해서 오늘 이런 국방안전 심포지엄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활동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이런 모임들이 확대되어서 국방안전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상을 정리한 후에 토론이 있겠습니다.